클리닉 건강 365 오늘 네. 두 번째 주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완 원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동원 원장님은 이렇게 뵈니까 저처럼 분위기가 좀 깔끔하시고 훈훈하셔가지고 평소에 환자분들에게 인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가요? 예, 오늘 통틀어서 한 5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평소에 그런 얘기는 잘 듣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인상 정말 좋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요즘 폭염 때문에 무척 덥잖아요. 네.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 밑에 있다 보니까 몸이 찌뿌듯한데 이런 것들도 사실 관절에 안 좋을 수가 있나요? 네. 보통 관절통은 겨울에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해 여름은 지금 너무 더워서 네. 저도 사실은 뭐 집이나 진료실에서 에어컨 없이는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바깥 환경과 안 실내 환경이 지금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실제 관절 안에 압력이 증가한다거나 부종이 증가한다거나 염증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찬 바람을 오래 쐬면 관절이 많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뻣뻣해지기 때문에 관절통이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관절을 이런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어깨든 무릎이든 여러 관절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느 부위든 역시 우리 원장님은 전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우리 김동완 원장님께서 나오신다 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일단 완자가 어깨 완자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일단 아닌 걸로 판명이 되었고요. 그 완은 손목입니다. 손목 아닙니까? 손목완. 어깨 완 아닙니까? 어깨 견. 어깨 어떻게 저런 그러네. 조사 잘했어요. 그렇네요. 제가 조사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쿄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김재덕 선수를 우리 원장님 병원에서 진짜요? 네. 후원을 네. 하고 계시죠? 우와. 네, 통화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사실 제가 김재덕 선수를 직접 진료를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료 받았던 게 좀 예전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유소년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후원을 받고 그런 분들이 김재덕 선수처럼 이렇게 큰 대회 나가서 큰 이제 상을 타는 걸 보면 저희 이제 저 병원 전 직원들이 굉장히 기뻐했고요. 뭐 추후에 보게 된다면 제가 안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원장님 병원이 주로 스포츠 선수들 전담 병원이던데 뭐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 대구 FC 선수들의 거의 주치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유명 스포츠 선수들 많이 만나서 너무 부럽습니다. 나중에 근처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선수들은 주로 좀 어떤 이유로 병원을 찾는지가 궁금해요. 네. 사실 뭐 코로나 이전에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 사인회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우와, 정말요? 네,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오시면 좋은데 연락 지금은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잘 하기가 어렵죠. 아쉽네요. 어쨌든 그래서 뭐 대구 FC의 이제 세징야 선수라든지 뭐 이번에 올림픽 나갔던 정태욱 선수라든지 정성원 선수라든지 이제 축구 선수들은 축구라는 이제 종목의 특성상 무릎이나 발목, 하지 근육 부상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뭐 구자욱 선수, 뭐 박혜민 선수 어깨 이제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은 어깨라든지 이제 팔꿈치라든지 이런 상지 쪽의 부상이나 질환들이 많고 또 이런 엘리트 체육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아주 혹사라고 그렇죠. 표현해야 되죠. 그렇게 많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들도 다른 일반인들보다 조금 빠른 나이에 오기도 합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굉장히 네. 쉬운 질문인데 우리 사람 몸 관절 중에 360도로 돌아가고 가장 크고 활동이 제일 많은 관절 그건 뭐 어떤 건지 한번 근데 아시겠습니까? 모를 것 오늘 같은데요? 주제가 어깨라고 하시니까 이건 뭐 너무 답을 알려주고 질문하신 그렇죠. 거라서 감이 왔어요. 이렇게 아니, 얘기하시는 거고. 왕관절이라고 하셔가지고 예, 손목도 진짜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놀랐습니다. 네, 어깨는 견입니다. 네. 손목 아닙니까? 손목 아니에요? 아니요, 목 아닌가요, 목? 어깨 힘줄의 파열이고 정확하게는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휴대전화를 끼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점점 늘어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어깨 질환. 언제부터인가 어깨가 아프거나 갑자기 근력이 약해졌거나 혹은 어깨가 결린다거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어깨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고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어깨. 통증이 심하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운동을 즐기는 젊은 층들은 간혹 근육통으로 오인해 질환을 방치하기도 한다는데요.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파열 범위가 점차 넓어져서 더 이상 치료가 힘들 수 있다는 회전근개 파열. 과연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까요? 운동 선수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야구 선수, 뭐 배구 선수, 아까 말씀하신 김재덕 선수, 양궁 같은 경우도 어깨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줄이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힘줄이 쉽게 끊어지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힘줄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하시는 얘기가 나가 넘어졌다. 대신은 내가 사고를 겪었다. 뭐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힘줄이 끊어진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일 난감한 경우가 교통사고로 이제 MRI나 이런 촬영을 찍었는데 네. 거기에서 우연하게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다만 그 교통사고는 아주 경미했죠. 실제로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이건 사고 때문에 끊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환자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죠.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네. 다만 어깨 힘줄은 대부분 퇴행성 질환입니다. 파열은. 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주로 어깨가 힘줄이 닳는다라고 표현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어깨 힘줄은 대부분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끊어지는 힘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힘줄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50견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걸 남이 도와줘도 힘들면 50견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말고도 50견이랑 회전근개 파열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저도 뭐 다 챙겨 보지는 못하는데 네. 뭐 건강365 애청자 아닌 애청자 중에서 50견 편을 봤었는데 네. 정확하게 뭐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증상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정의를 좀 해드린다면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 플러스 근력 약화, 50견은 통증 플러스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50견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들어 올리는 거상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자세뿐만 아니라 앞뒤로 돌리는 자세까지도 힘들기 때문에 뭐 양치질, 그다음에 차 뒷좌석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꺼낸다든지 그거 저 힘든데. 네, 그런 것들. 네. 그다음에 남자분 요즘에 사실은 네. 이제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네. 그렇죠.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낼 때 힘들다든지 어허. 네, 어머나. 그런 것들이 네. 여성분들은 이제 위에 속옷을 입기가 어렵다. 어허. 이제 이렇게 많이 오신 분들이 많고요. 50견은 회전근개는 이제 실제 가만히 있을 때 힘들다기보다는 네. 어깨를 직접적으로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앞으로 내지는 옆으로 드는 작용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꼭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50견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그 회전근개 파열인지 아닌지 우리 일반 사람들도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금 다 30대신 거죠? 네네. 그렇죠. 20대, 다 30대가 섞여 있습니다. 아, 솔직히 20대, 아까 말씀드리기 40대예요. 그래서 두 분은 한번 체크 같이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자가진단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혹시 통증이 있으신지 자려고 누우면 내지는 없는데요?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드는 동작. 근데 이제 제가 보통 말씀드리기는 한 30도에서 120도 각도에서 가장 많이 아픕니다. 그 이상 들어버리면 조금 나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드시다든지. 그 다음에 일어서 계실 때는 일어서 계시거나 앉아 계실 때는 좀 괜찮은데 자려고 누우면 아프다. 네. 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파요라고 오시기보다 이 위에 팔이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팔이 아파요. 네, 윗팔 여기가 아프다. 팔뚝. 예, 팔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네. 실제로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되시면은 한번 검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두 개 정도 있는 네. 것 같은데 우리 아, 신상윤 아나운서는 저도 뭐 몇 개 있죠? 전혀 뭐 그죠? 아닌 것 없는 같은데요. 걸로 하고요. 네. 뭐 심하게 어깨를 부딪히지 않아도 이게 파열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주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디서 끈을 읽기를 해야 될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사실은 저는 이걸 찾아봐도 답이 없어서 어렵다. 재밌게 어려워요. 읽으시네. 예. 보통 그냥 회전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회전근개. 한자 아니죠? 회전 하던 근개. 근개. 예. 예. 이게 한자어라서 어렵습니다. 네. 제가 한자에 약하잖아요. 그렇군요. 한자라서 아까도 그랬어요. 네네. 그렇네. 해결됐습니다. 어깨견. 네, 해결됐습니다. 어깨견. 네. 네. 근데 원장님, 저희가 사실 평소에 어깨를 자주 부딪히게 되잖아요. 뭐 길 가다가도 부딪힐 수도 있고 만나면 반갑다고 이렇게 부딪히기도 정말요. 아이고, 아이고, 부럽다.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아니 이 어깨가 파열됐을 때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깨 이제 충돌 증후군 아까 뭐 이런 충격 증후군 이런 게 말씀드려서 이제 어깨를 부딪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 충격 증후군, 충돌 증후군은 남과 부딪힌다기보다는요. 네. 어깨 안에서 힘줄과 힘줄, 그다음에 힘줄과 뼈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충격을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안에서 어깨 그렇죠. 안에서 충돌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충돌과 충격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공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평소에 충돌을 좀 적게 가져가냐가 중요하고요. 이제 파열을 방치하게 되면은 작은 파열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증상 없이 굉장히 심한 파열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뭐 초음파가 됐든 MRI가 됐든 추적적인 추적 검사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수술했던 분은 한 5개월 만에 아주 작은 파열에서 큰 파열로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5개월 만에요? 예, 저희가 뭐 치료를 잘못했다거나 그분께서 뭐 과하게 더 썼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알고 계시다면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할 수 없겠지만 알고 계시다면 늘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 이게 파열이라고 하는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범위에 따라서 당연히 치료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크게는 부분 파열과 이제 완전 파열 내지는 전층 파열 이렇게 층을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힘줄 전체 층이 떨어지지 않은 걸 부분 파열이라고 하고 전층 파열은 힘줄 전체가 떨어진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층 파열 중에서는 이제 135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1cm, 3cm, 5cm. 파열의 크기에 따라서 소, 중, 대 파열로 나뉘고 또 파열 아까 힘줄 이 근육이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가지 이상 굉장히 많은 힘줄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광범위 파열, 5cm 이상도 광범위 파열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그 회전이 360도가 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열도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진단을 어떻게 하나요? 네. 진단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아까 저희가 뭐 자가 진단도 비슷하게 해봤는데요. 네.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아까 잠깐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별거 아니겠지, 네. 오십견이겠지 이렇게 맞아요.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퇴행성 변화들이 좀 보인다. 뼈가 커져 있다든지 힘줄이 붙는 곳에 뼈가 커져 있다든지 위에 천정뼈에 해당되는 견봉뼈가 커져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충돌이 일어날 기회가 올라가겠죠.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뼈의 변화들이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나가서 뭐 초음파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해서 힘줄 파열을 진단을 하게 되죠. 네. 그 사실 진단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뭐 어깨라든가 무릎이라든가 관절 부위가 아프게 되면 MRI 검사를 받아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아유 MRI 비싸다 하시면서 뭐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그 MRI 검사를 꼭 해야 알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뭐 지금 바로 옆에 환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MRI가 비싼 건 맞으니까요. 네. 그래서 초음파가 사실 뭐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검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선별적인 의미, 이분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겠다 없겠다 정도의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다만 아주 작은 파열이라든지 완전 파열 중에서도 이제 심하지 않은 파열 이런 부분들은 약간 정상처럼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초음파라는 검사의 특성상 검사하시는 분의 기술이라든지 경험이 사실 좀 중요합니다. MRI는 그냥 기계가 찍는 거지만 네. 초음파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대고 찍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서 MRI를 찍어보는 것이 작은 파열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파열의 크기라든지 파열의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근육의 지방 변성이나 이런 근육의 상태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전근개 어깨가 회전근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주변에 이두박근도 있고 뼈도 있고 관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체크를 해보는 의미에서는 MRI 검사가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비용이 나가더라도 정확한 검사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치료가 궁금한데 그 조기에 치료를 받게 되면 쉽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사실은 환자분들께서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뭐 통증의학과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의학과라든지 내지는 뭐 집 근처에 있는 한의원이라든지 뭐 여러 병원들을 사실은 많이 다니시다가 통증을 이제 오시는데 보면은 왜 안 오셨냐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수술하라고 할까봐 안 왔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예. 사실 정형외과 얼굴에 이제 수술하고 써 있지도 않은데 네, 수술하라고 할까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와서 검사해 보면 수술하실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어깨 힘줄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가 수술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초기에 심하지 않은 파열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통증과 염증을 좋아지게 하고 스트레칭이나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관절 운동의 범위만 잘 회복해 준다면 다시금 건강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생활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6개월 정도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네. 원래 다시 통증대로 다시 돌아간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거는 MRI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수술적인 치료도 이제 고려를 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봉합 방법도 궁금합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수술은 전층 파열이나 이제 완전 파열로 가면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고요. 수술은 요즘에 이제 웬만해서는 어깨를 완전히 절개해서 하는 방법을 시행하지는 않고 관절경 방법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내시경이죠. 이제 복강경 하듯이 관절 안으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봉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사진은 사실 두 가지 정도 봉합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교량형 이중 봉합술과 이제 부하 분산 봉합술, 뭐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이것은 수술 전에 MR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줄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크기가 어떤지, 그리고 이분이 연령이 어떤지, 뼈 상태가 어떤지, 근육에 힘줄 떨어져 있는 모양이 어떤지, 실제로 수술실 안에서 제가 그 힘줄을 느꼈을 때 힘이 어떤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런 수술 봉합 방법들을 생각하고요. 사실 정형화된 방법은 없습니다. 환자분한테 개개인에 맞게 항상 고민하고 항상 최적의 봉합 방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정말 파열이 봉합이 안 되는 경우, 네. 간혹 봉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요. 나이가 너무 젊으셔가지고 인공관절이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렵다면 뭐 자가건을 이용한다든지 동종의 이식물, 뭐 사람의 피부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 관절 주머니를 이렇게 재건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나이가 많으시면 사실 이렇게 관절 병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 힘줄 파열이 점점점 진행을 해서 관절 염까지 오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힘줄을 꼬매더라도 이 예후가 더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이렇게 인공관절로 무릎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들께서 어깨도 이렇게 인공관절을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수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이게 또 재파열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서는 재파열이 안 될 것 같은데 수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파열이 될 수 있어요? 봉합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책이나 논문을 보면 한 2%에서 30% 정도 있다고 보고는 됩니다. 네. 이 떨어지는 이유는 실제로 그 수술 전에 하시던 일로 그대로 복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너무 무리한 활동이라든지 작업을 해서 떨어지시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 힘줄이 처음부터 파열이 굉장히 심하셨다거나 질이 너무 안 좋으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재파열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면 보조기를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네. 짧게는 4주, 길게는 8주 정도 하는데 이제 그 보조기를 뭐 지금처럼 여름처럼 더우시면 안 하고 벗어버리신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 수루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재파열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파열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다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어려운 사실은. 질문이네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생각을 해보시면 제시가 초시만큼 점수가 나오지는 더 않잖아요. 어렵죠. 그쵸. 네, 사실. 그래서 수술을 다시 한번 하고 그걸 다시 한번 한다는 거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아주 처음 단계의 파열보다는 재파열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재파열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관절 운동 범위라든지 통증만 잘 관리만 된다면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 수술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수술 이후에 사후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관리 좀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수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수술한 다음에 회복하는 기간은 얼마나 잡으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제가 수술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수술이 50이면 네. 재활이 50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렇게요? 그만큼 중요한데요. 수술하는 기간은 제가 수술하는 시간은 뭐 불과 뭐 1시간 전후입니다. 근데 뭐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다만 그 재활을 해내는 기간이 사실은 뭐 짧게는 3개월에서 뭐 1년 가까이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수술하고 직후에는 4에서 8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개월까지 내지는 2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관절의 어떤 수동적인 이 관절 운동 범위만 회복을 저희가 목표로 좀 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더 빨리 하려는 사실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연령이 점점 젊어지고 빨리 복귀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네. 다만 그렇게 2, 3개월 정도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힘줄을 꼬매놨기 때문에 재파열이 많은 시기가 한 3개월 전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조심을 하고 이제 3개월이 넘어가서부터는 우리가 어깨를 너무 아끼셔도 수술하고 너무 아끼셔도 오히려 2차적인 오십견, 2차적인 강직이 오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스트레칭 치료를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수술 후의 통증 관리나 활동에 있어서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했습니다. 네. 김동관 원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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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하셨습니다.